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평일 낮마다 혼자 외출을 하고 그 목적지가 늘 같은 곳이며 그 시간만큼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안일에도 손을 놓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운동하러 나갔겠지. 노인정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겠지. 이렇게 넘기기엔 그 횟수와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그건 그냥 일상의 루틴이 아니라 내 삶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노후에 배우자가 평일에 자주 특정 장소를 드나들기 시작했다면 의심해봐야 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불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움과 삶의 권태 속에서 현실 회피를 위해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심리적 대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단순히 의심을 부추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사람일수록 그 변화의 조짐은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기에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정숙 어르신의 사연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어르신의 남편은 은퇴 후 등산을 취미 삼아 주중에도 혼자 등산을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건강 챙긴다는데 뭐 어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문제는 그 외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되거나 옷차림이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복장으로 바뀌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루는 전화했더니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르신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그 안에는 산벗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성의 메시지가 수십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등산 약속, 점심 약속, 오늘도 기다릴게요 같은 감정이 실린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람이 아니면 무슨 관계겠어요? 이 어르신은 그날 이후 남편과 식사를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침묵은 남편에게는 말보다 더 무거운 신호였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등산을 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외출이 잦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외출이 반복되고 패턴이 생기며 그 안에 일정한 정서적 연결이 느껴지는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감정적 외도이든 실질적 외도이든 이미 부부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일에 자주 외출하는 배우자의 행선지가 복지회관, 등산 모임, 동호회, 낚시터 같은 곳이라면 그 안에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가 건강한 소통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집안에서의 소외감이 크고 배우자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만의 감정 대체 공간이 되어간다면 그건 더 이상 가벼운 외출이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한 감정의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선택이 바로 가정 밖의 관계로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내 가정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두 번째 가능성인 불륜은 아니지만 위험한 정서적 몰입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며 그 감정의 본질과 현명한 대처법을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만큼이나 위험하지만 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후의 외로움 속에서 배우자가 불륜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깊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서울 동작구에 사는 장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장 어르신의 남편은 은퇴 이후
평일마다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탁구를 배우고 노래교실에도 등록하고 주말엔 문화센터까지 다니기 시작했죠. 어르신은 처음엔 활동적이고 좋지라며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걸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분 있잖아요. 맨날 탁구 치다 말고 그 여자분이랑 커피 마시러 가는 분. 팔짱도 끼고 다니고 그러던데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지만 그날부터 남편이 나가는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저 사람도 그런 관계인 걸까?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딴 사람이 생긴 걸까?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엔 그 여성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예전처럼 똑같이 행동했고 식사도 잘하고 별다른 변화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말합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그 복지관에 두고 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서적 몰입입니다.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게 기울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즐기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일상 밖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정서적 이탈이라 부릅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긴 하지만 진심을 담는 대상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닐 때 그 사람의 존재는 함께 있으되 멀리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장 어르신도 이걸 가장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불륜이면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싸울 수라도 있을 텐데 그냥 가슴이 계속 허전한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을 따지기보다 감정의 빈자리를 묻는 태도입니다. 장 어르신은 하루는 용기를 내 남편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당신 복지관 다녀오면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런데 나랑 있을 땐 표정이 좀 달라요. 혹시 내가 당신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심스레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요즘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어. 당신은 맨날 TV만 보잖아.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서적 몰입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줄어든 대화, 표현하지 않은 애정, 무뎌진 감각이 서로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 틈을 낯선 사람이 대신 채워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을 건네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감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은 관계의 다리이며 침묵은 거리의 벽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를 나눌 용기를 내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즉 불륜이든 정서적 몰입이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평일 외출이 불륜이든 혹은 정서적 몰입이든 그 징후가 의심스럽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작정 따지거나 몰래 뒤쫓는 방식은 관계를 더 파괴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책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먼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불안한 징조가 보이면 곧장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노년 부부관계에서 충돌은 회복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상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요일에 외출이 잦은지, 어디를 다녀오는지, 그 전후의 기분 변화는 어떠한지, 옷차림이나 습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대방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감정에서 분리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향후 대화를 시작할 때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왜 요즘 자꾸 나가요? 누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방어와 반발을 불러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당신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나는 그게 고맙기도 하고 살짝 서운하기도 해요.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말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유도하기보단 여러분의 감정을 성숙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존중도 있고 기대도 있고 함께하자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를 가볍게 흔들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정서적 거울이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외출이나 몰입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의 일상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나를 단단히 붙드는 내 일상입니다. 그게 산책이든 책 읽기든 친구와의 대화든 하루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리는 일이든 작은 루틴 하나를 내 감정의 중심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활동이 그 사람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스스로를 배우자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히 중심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남편이 평일마다 바둑 동호회에 나가 늦게 들어오자 자신은 그 시간에 매일 일기와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스스로에게 보내는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 남편에게 그 노트를 한 번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가 있는 동안 이렇게 나를 붙들고 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계는 상대를 몰아세워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큰 메시지가 됩니다. 철학자 루슈 푸코는 존엄을 지키는 자만이 사랑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상대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가능성, 불륜과 정서적 몰입이 어떻게 혼재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한 어르신 부부의 실제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는 불륜과 정서적 몰입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부부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복합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84 김명자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남편과 5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조용하고 과묵했지만 손주들 생일도 챙기고 명절이면 설거지도 도와주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은퇴하고 몇 해가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복지관 탁구교실에 등록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외출을 했고 그게 점차 늘어나 거의 매일같이 낮이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사람들 만나면 기운 나겠지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꼭 하고 세탁기도 스스로 돌리며 휴대폰은 늘 잠금 상태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어르신은 탁구복 주머니에 있던 작은 쪽지를 보게 됩니다. 다음 수요일 이시 카페에서 봐요. 지난번 이야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글씨는 정갈한 중년 여성의 손글씨였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수요일, 말없이 그 카페에 먼저 도착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 중년 여성과 편안하게 웃으며 나란히 앉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정했어요.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화가 나기보다 허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날, 그 사람 병간호하던 날들도 함께 시장 보던 기억도 다 뭐였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김 어르신은 소리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밥상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외로워서 그런 거죠? 나랑 사는 게 답답해서 그랬겠지요. 그 감정까지 내가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든 걸 무너뜨리게 둘 순 없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스스로 복지관에 사직서를 냈고 그 여성과의 연락도 정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눈물도 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카페를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앉아 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커피를 마셨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잃었던 온도가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불륜인지 감정적 대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계에서 부부가 어떻게 상처를 끌어안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삶의 권태, 정서의 갈증, 관계의 거리감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온기에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끌림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려면 지켜보는 이의 품위와 그 품위 속에서 이뤄지는 말 한마디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말은 그 어떤 침묵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지금 그 울림을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자신에게 한번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며 불륜이든 정서적 이탈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정서적 몰입, 심리적 거리감.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사건 자체보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어떻게 무너지느냐, 혹은 어떻게 일어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건 상대의 감정이 곧 나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든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기울었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외로움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상담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정작 그 사람의 잘못은 어느 순간 용서받을 구실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만 끝없는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그 마음,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존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외도나 배신 앞에서 우리는 쉽게 비참함에 무릎 꿇고 싶어집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거나 되려 상대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사람의 태도나 선택에 따라
흔들리거나 부서질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가정을 지켰고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아프고 함께 늙어왔던 그 시간은 절대 값싼 감정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엄은 이럴 때일수록 지켜야 합니다. 말을 아끼더라도, 말할 때는 또렷이, 표정을 감추더라도 스스로를 잊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드러내야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불륜이나 정서적 이탈을 겪은 후 삶 전체가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어디 가나, 누구랑 통화하나, 다시 그 사람 만날까봐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하루가 그 사람을 감시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불안해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손에 쥐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날지를 내가 정해야 내 감정과 일상이 차츰 되돌아옵니다. 네 번째는 내 편을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혼자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말 못하고, 친구에게 말 못하고, 결국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만 삼키는 분들, 그렇게 참고만 계시면 어느 순간 그 상처는 우울과 무기력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친정 언니일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상담센터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차 한 잔 마시며 마음을 푸는 시간,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나눌 수 있을 때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의 혼란,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배우자가 평일 자주 외출할 때 의심해봐야 할 두 가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과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차근히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이었고, 두 번째는 정서적 몰입 혹은 심리적 거리감.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나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하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를 감지했다면 그걸 모른 척 넘기지 마십시오. 그 나이에 뭘, 그냥 취미생활이겠지, 그런 생각으로 무시하거나 덮고 가다 보면 이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거리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꺼내 묻는 것, 작게라도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막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다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꼭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외면하거나 모든 걸 체념한 듯 행동하는 건 결국 자기 존엄을 서서히 포기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이 상황이 슬프다, 나는 당신이 그립다는 말을 담담하게 꺼내놓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세 번째, 용서나 이혼이라는 선택을 급히 내리지 마십시오. 불륜을 목격했다고 해서 당장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이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상실인지 천천히 들여다보셔야 하고,
상대와의 대화 가능성, 회복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기에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히려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를 후회 속에 놓아버리곤 합니다.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평정을 되찾은 뒤에 내리는 게 옳습니다. 네 번째,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딴 곳에 마음을 두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것도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부모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기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면서 겪는 변화 중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관계가 끝나는 게 두려워서 무작정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차분히 지켜보며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겹쳐졌다면 댓글로 조용히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또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